네, 소개받은 전북연구원 황영모입니다. 우리 사회적 농업, 농장 활동하시는 활동가 여러분들, 또 지역의 사회 서비스 또 공동체 활동하시는 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딱 50분 이렇게 타이머 맞춰놓고 시작하겠습니다. 밥 때 시간 배식이 대표님 제가 보기에는 6시 10분에 나가셔야 30분까지 배식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50분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부제를 달았는데요. 농촌 생활돌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목차는 앞단에 좀 들어가는 말씀으로 현실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결국 이제 생활돌봄, 농촌 지역사회, 서비스 공동체 뭐 등등의 배경이 되는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될 것이냐, 그리고 나서 농촌 생활돌봄의 의미, 그리고 이것을 그 의미를 농식본부가 정책으로 받아서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 정책을 굳이 매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농촌 생활돌봄을 미리 선도적으로 준비하고 실천하고 있는 사례, 그리고 우리의 실천 과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현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지도 너무 사실 지겹죠? 맨날 이렇게 빨갛게 표시해가지고 마치 불이 나가지고 사라질 것처럼 위화감을 조성하는 저 그림. 저도 잘 안 쓰는데 문제 때문에 썼습니다. 과소화라는 위기, 고령화라는 위기, 지방이 소멸할 거라는 위기. 사실 이제 합계 출산율이 0.8이 안 되는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과소화는 이제 앞으로 계속 진행될 것이고, 저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른 저 산식에 따르면 빨간색은 점점점 많아질 것이겠죠. 이러한 문제가 과연 이게 답일까?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 시대에 저 지방 소멸이라고 소위 말하는 저 위기를 조성하는 저 얘기에 이렇게 상대해서 과연 인구 감소, 고령화, 과소화는 우리에게 위험한 이 현상일까? 아니면 원인일까? 이런 말씀을 좀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드려봅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러한 이제 인구 구조를 겪어왔던 일본에서는 앞에 여러분들 보셨던 지방소멸에 대한 그 얘기를 이제 마스다 보고서로 얘기한 것이고, 거기에 반대하는 비판적인 사회학자가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축소사회는 과연 위험한 것인가? 이미 우리는 문명사적인 장기적인 전망, 미래 예측 속에서 인구 감소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고, 그리고 이 안에서 호들갑 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구 감소 시대에 연계가 없었던 이전의 생활을 연계를 가져가는 이런 그 공간으로 우리 지역사회를 만들자. 또 하나는 도시와 농촌이 먹거리로 관계하는 사회를 만들자. 그리고 이 인구 감소를 이렇게 호들갑스럽게 얘기하는 그 시선은 우리를 지배하고자 하는 이른바 사장님의 시선, 경영자의 시선이라고 하는 것이니 여기에 경각심을 갖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줄면 소비 시장이 줄고 그에 따라서 일할 인력이 부족한 이런 문제에 우리가 너무 호들갑 떨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스다 리포트가 딱 보고되자마자 일본에서는 오다기리 선생이 그거에 반대하는 이 책을 썼습니다. 농산촌은 소멸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는 농촌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제목으로 번역서가 나왔는데요. 오다기리 선생은 마스다 리포트의 지방 소멸을 아주 일갈을 합니다. 그 일갈한 얘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 지방 소멸은 사람이 적게 사니까 효율성 얘기 가지고 농촌을 가장자리부터 먼저 접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불손한 의도가 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농촌을 먼저 포기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도를 아주 과격하고 폭력적으로 바꿀 우려를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역사적으로
일정 한계는 있지만 가져왔던 지역사회의 이런 민주적인 이런 그 질서 자체를 일거에 흐트릴 이런 위험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오다기리 선생은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사람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서 공동체 기능이 약해지고 공동체 기능이 약해지니까 사람이 점점점 빠져나가서 마을이 이제 사라지기도 하고 하는 이러한 과정이 있는데 농촌 마을이 저렇게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밑에 있는 기본 구조에 주목하고 우리가 대응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는 생활의 잣대를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역의 자긍심을 키워가고 그리고 지역학을 중심으로 학습하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자 이런 게 주요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생활의 구조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돈 되는 것이 농촌에서는 쉽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빠져나가게 되고 그래서 삶의 질, 이 생활 SOC가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의 지역이 온전하게 대응하기 어려우면 지역과 지역이 연계해서 이것을 오다기리 선생은 소프트 조건의 광역 연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한 생활 구조를 만들자라고 강조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얘기하는 지역 순환 경제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거를 위해서 중앙정부는 꼬리표가 달린 보조금이 아니라 지방정부에게 포괄적인 교부금을 줄 것. 두 번째로는 사업을 지원하는 보조금이 아니라 이제는 이런 사람을 지원하는 보조인 정책을 전향적으로 바꾸자. 그리고 이제는 사업을 시행할 주체를 사회적 경제 조직, 공동체 조직과 같은 오다기리 선생의 표현대로라고 하면 새로운 공공이 이 정책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정책 사업의 이런 내용을 바꾸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오늘 뭐 PT에는 없었습니다만 전라북도에 저희가 자연마을을 다 경계를 이장님들하고 지리정보로 구축을 해서 자연마을은 경계구역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4년 전에 행정하고 이장님들하고 14개 시군의 모든 이장님들하고 자연마을 구획을 나누고 거기다가 인구 센서스 통계 데이터를 거쳐 포인트 자료를 입혀서 자연마을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자연마을이 정말 몇 개인지 2010년, 2015년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2010년도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자연마을이 전라북도에 100개가 넘었거든요. 근데 2015년도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무거주 마을이 전라북도에 47개 이렇게 줄었어요. 그리고 저쪽 무진장 지역, 전라북도에 경북으로 치면 BYC 지역, 이렇게 산악 지역에 그 인구 감소가 훨씬 더 빠를 것이다. 우리는 체감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의 인구 이동 패턴을 지역 그 마을 단위로 쭉 놓고 보니까 오히려 이런 산악권 지역은 인구 이동의 패턴이 핫해요. 사람들이 더 들어왔고 이쪽 서부 평야 지역은 오히려 파랗게 나와요. 사람이 더 많이 빠져나가. 그러니까 이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실제로 농산촌의 마을이 과연 사라질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오히려 오다기리 선생이 얘기하는 농산촌 마을이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우리가 지역에서 부여잡고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더 강하게 해봤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요 얘기입니다. 생활의 구조 만들기, 저 두 번째. 이거를 생활 돌봄의 관점에서 지역 서비스 공동체와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현실을 보는 우리의 비판적 시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소멸이라고 하는 이 대증요법을 가지고 전국 지자체를 다시 줄세우고 그리고 지역의 일정한 토건 주체는 물 만난 고기처럼 그동안 자기들이 하고 싶었던 사업들 지방소멸 대응재원으로 다 하고 싶어 사업으로 우겨넣는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정말 걱정인데 이런 대증요법이 왜 나타났느냐 그 과정을 이제 이렇게 그림 하나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하나의 구성이죠. 그래서 세계적인 이런 신자유주의 정책의 진전, 세계화의 확대를 우리도 비껴갈 수 없었고, 금융위기와 그리고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지배하는 이런 구조에서 농업과 지역이 여러 이렇게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지역 내려놓고 보면 그런 것이 어떻게 됐냐? 지역이 다 주산지로 전환을 해버렸어요. 주산지 정책을 정부가 폈기 때문이기도 한데, 주산지 정책이 가지는 장점보다 지금은 단점이 더 커졌죠. 한번 위기 맞으면 폭삭 망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 때문에 농민들도 전업적인 대농과 중소고령농가로 확연하게 양극분해가 됐습니다. 25%의 전업적인 대농가와 75%의 이런 겸업적인 혹은 전업을 하더라도 중소농가로 나뉘어집니다. 생산액으로 치면 25%가 75%를 생산하고 75%가 한 20% 조금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역의 농업구조가 저렇게 바뀌죠. 서울 바라기로. 그리고 여기에 대기업 유통자본의 지역이 다 빨대를 꽂고 쪽쪽쪽 빨아 올라가집니다. 지역의 이른바 농업시장이 실패를 하게 된 거죠. 농사짓기 어려우니까 농민들이 떠나게 되고, 떠난 그 자리에 이제 일자리도 점점 줄어들게 되고, 아예 지역에서 일자리 시장도 서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사람이 없으니 당연히 여기에 생활 돌봄, 사회 서비스 이런 것은 정부에서 신경 쓰지 않으면 어떤 시장에서 서비스를 우리가 살 수 있는 조건도 아니죠. 그래서 앞에 이런 농산물 시장, 그 다음에 일자리 시장, 이거는 실패라고도 표현하지만 지금 사람이 줄어든 상황에서 농촌 지역은 이른바 삶의 질 시장이 실패를 넘어서 장도 서지 않는 이런 구조에 내몰려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 농촌 생활 돌봄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왼쪽에 저 포스터는 고인이 된 김주혁 영화 배우가 주인공이었죠. 홍반장이란 영화였습니다. 상대 여성 배우는 가수 엄정화였습니다. 그래서 영화 포스터를 보면 어디선가 무슨 일이 생기면 반드시 나타나서 문제를 해결하는 홍반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맨스 얘기인데 실제로 저 주인공인 김주혁 홍반장이 이 마을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를 직접 해결해가는 이런 로맨틱 코미디입니다. 저것을 리메이크해서 저 오른쪽 하단에 보면 종편에 이게 뭔가요? 갯마을 차차차. 네, 갯마을 차차차가 이것도 또 재미있게 방송이 됐죠. 이런 홍반장을 우리가 농촌 생활 돌봄에 필요한 농촌 생활 돌봄을 담당하는 주체로 정책으로 만들어 보자. 이런 이제 제안 얘기가 이제 2017년, 18년 이때 이제 김정석 박사님 자문 받아가면서 이제 논의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이제 기본적인 고민은 저랬습니다. 농촌은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활 SOC가 도시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생활 SOC가 적다 보니까 도시 지역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험에 농촌의 주민들은 더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시장에서 돈을 벌고자 하는 주체가 농촌 지역에 병원을 개업하거나 슈퍼마켓을 개업하거나 이럴 리는 만무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농촌 주민은 생활에서 필요하지만 충족되지 못하는 생활의 필요가 많다. 이러한 생활의 필요는 미충족 돌봄이라고 우리가 명명할 수 있고, 이런 미충족 돌봄을 이른바 생활 돌봄의 방식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 농촌 지역에 이게 생활상의 여러 필요를 사실 일정 정도 공적 부조 방식으로 지원해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이제 공적 부조, 예를 들어 노인 장기 요양보험,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처럼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대상자를 정하고 거기에 정책이 필요한 서비스를 쭉쭉쭉 집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공적 구조 방식의 대상이 되지 않는 농촌 주민들의 경우에는 내가 돌봄 서비스를 내 돈을 내고 받고 싶지만 돈을 낸다고 해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니 이것을 정책에서 일정 정도 만들어줄 수밖에 없는 여건이 아니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도대체 농촌 지역에는 그러한 사람이 몇 명 정도나 있느냐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직했지만 농촌경제연구원의 김남훈 박사님이 김정석 박사님과 같이 농촌 지역에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런 생활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이제 추산을 하게 됩니다. 대략 한 40만 명 정도로 이렇게 추산을 하고 그 중에 한 22만 명의 노인들의 경우에는 공적 구조 방식의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다. 그럼 나머지 18만 명 정도의 이런 농촌 노인들은 이렇게 공적 구조에도 대상이 되지 못하는 이른바 생활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럼 이 노인들에게 생활에서 필요한 여러 그런 필요돌봄 서비스를 일정 정도 정책 프로그램으로 도입하는 것을 새로운 신규 정책으로 만들지 않으면 농촌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뭐 2등 국민도 아니고요. 2등 시민도 아니고 이거는 뭐 대책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다문화 여성 그리고 귀농귀촌자들도 사실 농촌 지역의 사회관계망에서 충분하게 들어와 있지 않으니 사회자본의 활용에 있어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앞단에 우리 김정석 박사님이 귀농자의 여러 귀촌자의 한계의 말씀을 주셨지만 예를 들면 귀농자의 경우에 내가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농지를 샀어요. 근데 논에 묽고 거기가 또 이 수리시설이 여의치가 않아서 논에 물고를 잘 봐야 되는데 그런 물고도 마을 주민들이 알려주지 않으면 사실 농사짓기 쉽지 않은 건 아닙니까? 이런 이제 정보망에서조차도 이렇게 다문화 여성, 귀농귀촌자 등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상자를 이 수급자 중심의 공적 구조를 한 트랙으로 이건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놓고 일반 고령자, 다문화 귀농귀촌자를 대상으로 생활에서 필요하지만 충족되지 못하는 생활 서비스를 생활돌봄 방식으로 제공을 하자 이렇게 이제 구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활돌봄 서비스가 도대체 뭐냐라는 얘기죠. 그래서 공적 구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놓고 보면 이제 신변 활동이죠. 식사 제공, 세면, 체위를 바꿔주는 거, 옷을 바꿔주는 거, 구강 관리, 또 외출 목욕, 또 가사 생활 지원, 또 생활 정서 지원, 안전 확인, 그 다음에 다른 서비스 연계, 생활 교육 이런 것들이 공적 구조에서 노인 장기요양보험,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등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에 있는 아까 18만 명의 65세 이상의 그 공적 구조 대상이 되지 않는 노인들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이런 그 가족 구성원, 귀농귀촌자들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몸이 불편해서 장보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독거하다 보니까 말벗도 없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자기 세탁도 이불 빨래도 쉽게 하지 못하고 또 밥도 하루 한 끼를 주로 마을 회관에 잠깐 나가서 점심 정도 얻어먹고 오게 되는 그러게 되면 한 2끼 정도는 결식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몸이 아파도 병원을 가기 어려운 상황 그리고 심지어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전기 장비, 전자 장비, 기계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 사용법을 몰라가지고 여러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제 아버지도 이제 이 중에 한 분이십니다. 올해 연세가 84 되시는데요. 충북 충주에서 지금도 농사 짓고 계시는데 어머니가 10년 전에 돌아가시고 나서 이 아버지가 전자장비 사용에 아주 익숙치 않아서 핸드폰이 한 달에 한 번씩은 전화 연결이 안 됩니다. 핸드폰을 자꾸 바꿔드려도 이제 문자나 이런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꼭 바꿔드려도 그러는데 이 그러니까 벨 소리도 울리지 않는 경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전원을 껐다 키면 바로 리셋이 돼서 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우리 아버지는 이 전원을 껐다 키는 것도 쉽지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그 연락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집에 아버지가 유선 전화도 뭐 다 없앴던 거를 다시 유선 전화도 놓게 되고 또 옆에 이장님 통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뭐 전원을 껐다 킨다든가 뭐 이런 부탁을 좀 드리게 되는데 어쨌든 이러한 생활에 필요한 여러 서비스들이 농촌에 있는 대다수의 이런 주민들은 필요한데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것을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하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누가 할 것이냐. 공적 부조의 경우에는 매뉴얼에 따라서 여기서 보시는 신변활동, 가사생활, 그 다음에 뭐 안전확인, 생활교육, 또 서비스 연계 이런 것들을 요양보호사, 뭐 사회복지사, 간호사, 의료면허 소지자 등과 같은 이렇게 자격을 갖춘 사람이 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대부분 동지역의 시내에 살거나 읍에 살다 보니까 일상적으로 면에서 필요한 이런 그 긴급 이런 수요에 부응하기가 어렵죠. 밤에 만약에 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기가 어렵죠. 이런 긴급한 상황 또 공적 구조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생활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사람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다. 이장님을 비롯해서 귀농귀촌하신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담당 인력의 지역화라는 이름으로 활용을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제공하는 방식을 공적 구조처럼 수급자가 행정에 신청을 해서 행정이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생활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주민의 수요를 지역사회 조직이 아까 오다기리 선생이 얘기했던 새로운 공공과 같은 사회적 경제 조직, 공동체, 뭐 주민자치 조직이 이런 수요 서비스를 직접 발굴을 해서 직접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 방식으로 이 생활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구조가 이제 이 그림 하나로 나오게 된 것이죠. 원주민의 경우에 고령자의 대부분은 농촌 생활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입니다. 청장년층도 아까 다문화 가족이라든가 또 귀농귀촌자라든가 이런 분들도 사실 이런 생활 편의 욕구가 있으나 지역에서 해결이 여의치 않습니다. 이주민의 경우에 그렇죠. 이제 이들에게 이러한 아까 말씀드렸던 생활돌봄 서비스를 행정이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담당 인력으로 해서 사회적 경제 조직과 주민 공동체 조직을 통해서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이런 이제 제안을 하게 된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들 이제 작년부터 시작했던 지역 서비스 공동체 사업의 기본적인 배경이 된 것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런 지역 서비스 공동체 사업을 사실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범적으로 시작을 했고 이따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작년에 17개, 올해 13개 지역이 시작을 해서 이제 30개 서비스 공동체 지역이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농식품부는 문재인 정부 사회적 경제 정책이 전면화되는 그 과정에서 농촌 지역의 사회적 경제 정책을 별도로 이제 구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정책 이렇게 된 것인데 기본적인 배경은 같습니다. 앞서서 김정석 박사님 기조 강연에서도 나와 있던 것처럼 농촌 지역은 시장과 공공 분야에서 재화 서비스 공급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니 이것을 시장에서 조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해가자.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체를 육성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지역이 이것을 자발적으로 해갈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지역에서 잘 되고 서비스가 충분한 읍과 또 면에 있어서 격차도 있는데 이러한 그 지역 간의 격차를 일부 마을 공동체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해소해가자.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이제 여러 이제 정책을 이제 펴가게 됩니다.
이 안에 농촌의 사회적 경제 정책 안에 사회적 농업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지역 서비스 공동체 사업도 집어넣고 뭐 여러 이제 돌봄 서비스들이 이제 이 정책 안에 사업들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농식품부는 이러한 사회적 경제 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간 지원 조직을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이제 지역에 공모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애초에 이제 이 중간 지원 조직의 경우에는 사회적 농업을 지원해주는 중간 지원 조직으로 검토를 해오다가 여러 이제 정치적인 정무적인 판단 때문에 이름이 이렇게 바뀌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지역에 공모를 해서 전국 단위 중간 지원 조직을 운영하는 지역이 전라북도로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 이 그 농촌 사회 경제사회 활성화 지원센터는 농촌 서비스 공동체를 이렇게 지정하고 육성하는 데 그 역할을 하도록 사회 서비스를 발굴하고 지원해 주는 것, 생활 서비스를 뭐 발굴하고 지원해 주는 것, 그리고 사회적 농업 활동을 그 지원해 주는 그 역할로 저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전라북도에 25년에 이제 대소를 하고 이제 사업을 이제 할 텐데 과연 전국 단위의 이제 중간 지원 기능을 얼마나 충실하게 할 수 있을지 이것도 과제이긴 합니다. 지금은 이제 농식품부의 사회적 경제 정책을 여러분들께 쭉 말씀드리는 그런 파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할 이른바 농촌의 생활돌봄 서비스를 저렇게 정의를 합니다. 정책으로 지원해주는 서비스가 있고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데 실제로 농촌에 필요하지만 정책도 사각지대가 있고 시장에서도 돈이 있으나 구매하기 어려운 이러한 여건을 저렇게 돌봄 서비스, 지역사회 서비스, 바우처 서비스, 기술사업단 뭐 등등을 통해서 공동체 서비스를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9년도에 농산어촌 사회적 경제 정책으로 저렇게 명기를 하고 저 안에 농촌 지역의 사회 서비스를 공급해주는 주체로서 사회적 경제를 명기를 이렇게 하고 그거를 이제 2022년도에 귀농귀촌 종합계획 안에 이제 귀농귀촌자를 활용해서 이렇게 농촌의 사회 경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담당 인력으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또 반영도 농식품부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21년도 하반기에 신규 서비스로 이제 정책으로 앞서서 홍 반장의 차관에서 제안했던 농촌 생활돌봄 서비스를 지역 서비스 공동체 지원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농식품부가 확정을 하고 예산을 만들어서 22년도 17개, 올해 13개 이렇게 지정해서 가게 됩니다. 기본적인 개요를 한번 보면 이겁니다. 농촌에 있는 주민들이 생활돌봄 서비스가 필요한데 받을 수 없으니 생활돌봄 서비스를 담당 인력을 통해서 지원하겠다. 담당 인력의 인건비와 서비스를 제공할 재료비를 지원하는 것이 이 사업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앞서 제가 정의했던 지역의 농촌생활돌봄의 필요처럼 예를 들어서 집에 있어서 주거가 뭐 어렵거나 낡거나 뭐 형광등이 안 되거나 아니면 계단에 난간이 없어서 낙상 사고가 있다거나 뭐 이러한 등등의 이런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저렇게 예시를 듭니다. 그리고 사업을 해가는 조직은 공동체 사업 조직, 사회적 경제 조직, 공동체 조직, 그 다음에 비영리 민간단체 법인 이렇게 정하고 그리고 이 안에 돌봄 반장을 지정을 하고 이제 컨소시엄을 뭐 구성을 하거나 주 기관이 여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과 함께 추진 체계를 이렇게 만드는 것을 예시를 듭니다. 예를 들면 뭐 내일 우리 권학선 대표님께서 뭐 말씀을 뭐 하실 텐데 완주 얘기를 들어볼까요? 완주의 경우에는
잠깐만요. 여기 자료가 예, 완주의 경우에는 더불어 해봄 사회적 협동조합과 또 은혜의 동산이라고 하는 복지기관, 그리고 떡매 마을이라고 하는 이제 공동체, 마을 공동체 사업 조직, 그리고 가족센터, 또 노인 교식, 이렇게 주체가 탁탁탁 정해져서 각자의 그 역할을 이렇게 정해서 사업을 이렇게 해가게 됩니다. 조직을 그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리고 그 안에 돌봄반장을 두어서 돌봄반장이 사회 서비스를 이렇게 발굴하고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정해주는 역할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건 5년 지원해주는 거죠. 그리고 9천만 원 지원해주고 3천만 원은 인건비, 6천만 원은 재료비, 그리고 첫 해는 5천만 원 이렇게 되게 됩니다. 상당히 매력 있는 정책 사업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생활돌봄 서비스 구상에서 나왔던 것처럼 저러한 공동체 서비스를 예시를 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30개 지역의 사업계획서들을 제가 쭉 다 사업계획을 5년치의 사업계획, 그 다음에 2024년도에 이런 그 사업계획을 다 검토를 해봤더니 대부분 이제 저쪽 생활복지와 관련된 홍반장 방식의 이런 돌봄 서비스들은 거의 다 지역에서 계획으로 잡고 있고, 또 이제 사회적 농업을 매개로 한 뭐 이런 돌봄 서비스, 또 정주 여건을 개선해주는 이런 서비스는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업 조직을 놓고 보면 30개 조직 중에 이제 저렇게 30개 조직이 지정이 됐습니다. 30개 조직의 경우에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38% 정도, 협동조합이 31%, 비영리 단체가 10%,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가 7%, 해남군의 경우에는 옥천면과 화산면 주민자치회가 각각 이 지역 서비스 공동체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정이 좀 돼서 여기도 좀 눈여겨볼 지역이기도 합니다. 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 서비스 공동체 사업은 농식품부는 사회적 농업의 정책 매뉴얼 뒤에 이렇게 끼워 넣어서 추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생각으로 놓고 보면 사회적 농업과 지역 서비스 공동체 사업이 사실 하나의 사업 꼭지에 이렇게 우겨 넣을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요거에 좀 개선은 나중에 좀 필요할 것 같고, 요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지원 조직으로서 그 기능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료에 보시면 사회적 농장, 공동체 사회적 농장하고의 차이, 이런 것들을 저렇게 사업 매뉴얼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농식품부는 또 돌봄이라는 이름으로 농촌 돌봄 마을 시범단지 조성 사업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작년에 2개소가 선정이 됐고, 올 초에 정권이 교체가 되고 홍성군이 이제 이 사업에 또 지정이 돼서 3개 지역이 돌봄 마을 사업도 들어갑니다. 그 농식품부가 하는 농촌의 경제사회 서비스, 뭐 생활돌봄, 뭐 돌봄, 이런 그 정책은 이제 이 안에 쭉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지역 서비스 공동체는 생활돌봄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런 생활돌봄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되느냐, 그걸 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요거는 신소희 선생님이 2022년 작년도에 발표 자료를 토대로 제가 인용을 좀 했는데요. 홍성군 장곡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아시다시피 1600가구가 안 되고 32개 행정리에 인구 2800명 정도, 고령화율 50%, 면적은 뭐 저렇게 넓은 지역인데, 여기에서는 장곡면에는 주민자치조직하고 지역에 있는 리더들이 장곡면이 해야 될 이런 그 면의 발전 계획을 농업경제, 복지돌봄, 생활환경, 교육문화, 이렇게 네 개 분과로 나눠서 주민들과 함께 지역의 발전 계획들을 수립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됐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주민들은 장곡면에 있는 리더들은 우리 장곡면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 어르신들의 이런 농촌 생활 돌봄 서비스가 분명히 필요하다. 요거는 뭐 김 박사님 말씀하신 장래에 대한 필요, 그러니까 요양원이나 뭐 이런 데 들어가서 시설에 들어가서 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고 자란 나의 마을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이런 욕구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생활 돌봄의 수요가 도대체 어느 정도나 있는지 1차 조사를 하고 이런 수요를 해결해 가기 위해서 2차 수요를 또 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거를 우리 지역, 장곡면에서는 누가 담당을 해야 될 것이냐 조직에 대한 검토까지 하게 됩니다. 돌봄 수요의 경우를 놓고 보면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돌봄 수요를 아주 구체적으로 파악을 했다라는 겁니다. 타 지역의 요양원에 입소하신 어르신이 48명이 계시고 타 지역 노인주간보호센터를 다니시는 분이 17분이 계시고 방문 요양을 받고 계시는 분이 82분이 계시고 노인 맞돌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192분이 계시고 개인 요양을 하고 계신 분이 2분이 계시더라. 그런데 우리 지역의 돌봄 자원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뭐 등등의 이런 인력 등이 저 정도밖에 안 되는데 노인들의 경우에는 희망 돌봄 서비스가 이렇게 있더라는 거죠. 질병에 대한 치료에 대한 수요, 정서에 대한 이런 서비스 수요, 문화 여가 활동 개선에 대한 수요, 그리고 이제 장곡이 면이 32개 행정리가 있으니까 이 안에 이동도 여의치도 않고 뭐 물리치료라든가 약국이라든가 면 단위 요양시설도 충분하지 않은 이런 좀 수요조사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돌봄이 필요한 개인은 어떤 수요인지, 그리고 마을에서는 어떤 수요가 있는지, 그리고 생활권 면 단위에서는 어떤 수요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저렇게 적고 이것을 담당할 이런 그 담당 인력의 자격 요건을 저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돌봄의 경우에는 개인 단위에서 필요한 주요한 수요입니다. 이거는 지역에 있는 이웃이, 지역에 있는 우리 공동체 인력이 이것을 담당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행복농장이 있는 장곡면의 경우에 농장을 중심으로 한 원예복지라든가 이런 농업을 중심으로 한 또 돌봄 서비스 이런 것들을 뭐 농업경영체 단위로 담당을 하고 아예 면 단위로 끄집어 올려갔을 때는 지역에 있는 장기요양기관이라든가 뭐 요양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자치회까지 끌어들여서 노인 장기요양보험이라고 하는 이런 공적 구조도 활용하고 빠져있는 것들을 저렇게 개인 단위 생활돌봄 서비스를 이렇게 좀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뭐 이러한 내용을 구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일단 돌봄 조직을 만들자. 그리고 돌봄 조직을 법인화해서 이 법인화된 돌봄 조직이 농촌 생활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자. 그래서 기존에 있던 장곡복지문화센터 행복농장에 제공하는 저 서비스 외에 함께하는 장곡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개인 단위의 생활돌봄, 그 다음에 면 단위의 생활돌봄을 저렇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구상을 하게 됩니다. 내용을 놓고 보면 핵심적으로 이렇습니다. 조직을 만들어서 일단은 돌봄 담당 인력을 우리가 양성하고 지원을 하자. 그리고 이 담당 인력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고 면 단위의 기존 자원 또 신규 자원들을 엮어서 이렇게 만들고 아예 장곡면의 경우에는 공간적으로 이렇게 산이 있는데 산 너머 마을까지 고려했을 때 이런 생활돌봄 서비스가 실제로 작동되는 공간적인 물리적인 거리까지 이렇게 산정을 해서 서비스를 만들게 구상을 하게 됩니다. 내일 뭐 분과 논의에서도 나오기도 하겠습니다만 장곡에서 지금 준비하고 실험하고 있는 이 면 단위 생활돌봄 서비스는 저는 홍반장을 넘어서서 면 단위에서 생활돌봄 서비스가 기존 조직 자원을 활용해서 신규
이런 그 생활돌봄 사회적경제 조직을 통해서 어떻게 결합해서 실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런 그 가능성을 실증하는 사례라고 봅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했어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는 내용은 이랬습니다. 그 지역에 이렇게 의료 돌봄, 그다음에 생활 돌봄, 요양 돌봄 이게 다 분리되어져 있는데 이거를 지역에서 이렇게 내가 생활하던 지역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그런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시범 선도 사업을 했어요. 이거 지금 정권이 바뀌어서 이 사업의 경우에는 지금 지속될지 좀 물음표가 있긴 하나 내용을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 병원, 입퇴원 연계, 케어팜, 거점 돌봄센터, 재가복지 서비스, 주거환경 개선 이런 사업을 하고 이거를 그 진천군의 경우에 사업을 받은 사람들의 이제 만족도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통해서 내 걱정이나 고민을 들어주는 사람이 늘었고 그 다음에 기운을 북돋아주는 사람이 늘었고 나를 배려해주는 사람이 늘었고 심지어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사람까지 늘었고 일생생활이 곤란할 때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늘었다. 저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 의료나 사회복지 쪽에서는 제가 전공은 아닙니다만 생활돌봄 자료를 만들면서 자료를 열심히 공부를 해보니 미충족 생활돌봄이 의료와 생활돌봄 의료 서비스에 미충족 생활돌봄 서비스가 결합될 때 의료의 효과도 훨씬 높아지고 생활돌봄의 효과도 더 높아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이것을 바로 실증을 하는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이제 그 방향과 과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러한 농촌 생활돌봄의 배경은 사회적 경제를 에 주목하고 강조하는 배경하고 딱 맞닿아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에 주목하는 배경은 보시다시피 저렇습니다. 노동시장이 실패해서 고용 불안, 일상적인 실업에 우리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놓이게 됐습니다. 국가가 사회가 책임져야 될 이런 사회복지가 신자유주의의 진전, 작은 정부의 확대 이런 것들 때문에 이른바 복지가 개인화됐습니다. 보험을 통해서 내가 돈을 가지고 사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빈곤과 그리고 그에 따른 사회적인 배제가 일상화된 거죠. 사회적 배제는 앞서서 김 박사님도 설명을 드렸지만 제 방식대로 말씀을 드리면 사회적 배제는 모든 사람이 다 누리는 사회 서비스가 있는데 나만 받지 못했을 때 생기는 병리현상, 사회적 박탈감 이게 사실 사회적 배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방 균형 발전을 강조하는 이유는 서울과 경기 수도권은 소득도 높고 생활 수준도 높아지는데 지역은 소득도 적고 서비스도 낮으니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경우에는 상실감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더 크게 예를 들면 내가 이제 투잡을 뛰는 사람이라고 봐요. 그래서 낮에 일을 하고 저녁에 대리운전을 하는데 내 아이 태권도 학원, 피아노 학원도 보내줄 돈이 없어서 부간에 불화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자식에게 면목이 없는 아버지가 있다고 봅시다. 저녁에 투잡을 뛰기 위해서 대리운전으로 나가던 길에 너무 상심이 심한 나머지 이 아버지가 15층 아파트 꼭대기에 올라가서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놓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사회적 배제의 현상입니다. 남들은 다 누릴 수 있는데 나만 누리지 못하는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사회적 배제 때문에 이러한 그 영역에 있어서 정책이 더 깊이
개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시장이 실패하고 정책이 실패한 그 공간에 정책이 직접 들어가기보다는 보시다시피 사회적 경제 조직을 통해서 취약한 계층에게 일자리도 만들고 지역사회에 필요하지만 충족되지 못하는 생활상의 여러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때로는 낙후된 지역사회에 이런 경제적인 재생의 그 역할도 사회적 경제 정책이 담당을 하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서 잘 살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빈부격차가 심한 사이에 이런 갈등과 배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들 사이에 이런 위화감도 사회적 경제 조직을 통해서 통합적인 활동을 우리가 도모할 수 있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이거를 농촌 지역으로 놓고 보겠습니다. 농촌 지역의 경우에는 이제 이 다이어그램을 놓고 보면 우리가 시장에서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서비스를 공공재가 있고 사유재가 있고 시장에서 살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비시장적 관계망에서 얻을 수 있는 거 이렇게 놓을 수 있겠습니다. 이쪽에 일사분면의 경우에는 아주 시장성이 강하고 사유재예요. 이건 이른바 글로벌 단위의 각축 경제이죠. 이쪽에 이사분면의 경우 비시장적 성격이 강하고 사유재인 성격의 경우에는 지역의 순환경제, 내수경제이겠죠. 우리가 주목하는 생활돌봄 서비스는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생활상의 이런 SOC 부족 아니면 돈이 되지 못해서 영리 경제 주체가 들어가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지 않는 이른바 부재시장 영역에 필요한 서비스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저것을 우리가 늘 마주하는 지역사회의 조직자원은 사실 사람도 적고 그 다음에 업력도 적고 때로는 전문성도 부족할 수가 있으니 지역 서비스 공동체의 사업처럼 예를 들면 완주에 있는 것처럼 다 함께 해봄 예를 들어서 떡매마을 그 다음에 노인 복지기관 이렇게 기관과 기관 조직 자원이 연계한 이른바 지역통합형 이런 전략을 통해서 지역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회적 경제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농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 서비스 공동체 지원 사업 이것이 농촌 지역의 생활돌봄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지만 저는 더 크게 이 사업을 매개로 농촌 지역의 서비스 분야의 사회적 경제의 구체적인 비즈니스와 이런 활동이 더 구체화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우리가 마을 공동체 사업,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 농어촌 공동체 사업 같은 이런 정책 사업의 경우에는 주로 일자리를 만들거나 아니면 상품을 하고 상품을 고도화해서 소득을 올리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한다면 지금 농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지역 서비스 공동체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사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데 그 기능을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을 매개로 일정한 지역에서는 이와 같은 농촌 지역의 사회적 경제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구조로 넘어갈 것이다 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호진 센터장님이 계시는 완주 군의 사회적 경제의 일정 정도의 이런 작동 구조입니다. 개별 조직이 있고 이 개별 조직 안에는 다양한 법인 형태, 조직 형태의 개별 조직이 있습니다. 조직은 점점점 늘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런 개별 조직은 상품과 서비스의 이런 재원을 이렇게 때로는 민간 시장에서, 때로는 정부의 정책 사업을 통해서, 때로는 도농 간의 교류를 통해서 기부라든가 자선이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통해서 사회 서비스를 지역에 있는 이런 주민들에게 제공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인적 자본, 물적 자본, 그 다음에 사회 자본을 동원하고 지역에서는 연대 조직, 부문 조직,
그다음에 지원 조직, 지방행정, 지방의회가 지원해주는 이런 구조를 이렇게 갖추게 됩니다. 이것을 놓고 보면서 저는 농촌 지역의 사회적 경제 생태계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들이 듭니다. 사업을 매개로 앞서서 여러분들 보셨던 이와 같은 많은 사업을 담당할 조직들이 만들어지고 또 없어지기도 하고요. 네, 딱 50분이 됐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그러한 조직을 우리가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그 계기가 되기를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선수 박사님이 여러 보고서에서 강조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실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사회 운동을 통해서 일정한 프레임을 만들고 그런 프레임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 조직이나 운동 조직이 일정하게 구멍을 내고 영역을 만들어 가게 되고 이것이 쌓이면서 정책으로 반영이 되고 정책의 시범사업, 선도사업으로 됐던 것이 일반으로 쫙 풀리게 되고 또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제도, 법령을 만들어 가게 되고 또 다시 새로운 실험을 거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학교 무상급식이 대표적인 경우이죠. 무상급식 운동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정치적인 갈등이 아주 컸잖아요. 그러나 사회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이게 정책 일반으로 떠올랐고 지금은 이제 친환경 무상급식까지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로컬푸드도 마찬가지죠. 로컬푸드도 로컬푸드라는 얼굴 있는 먹거리를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하자라고 하는 사회운동에서 시작을 해서 지자체에서 이런 가능성을 보고 정부가 그걸 정책으로 만들고 법령까지 만든 케이스지 않습니까? 식생활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생활교육 운동에서 시작해서 식생활교육 정책이 들어오고 법령이 만들어지고 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가 이렇게 앞서서 그래서 홍반장으로부터 착안해서 시작했던 농촌 생활돌봄 서비스가 여러 지역에서 실험을 하고 그 실험을 우리 여민농락 공동체에서는 오래전부터 해오고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왔고 이것이 정책화되고 뭐 해가는 과정에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또 이제 법률적인 기반까지 넘어가는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정책이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몇 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라라는 포스터에 탐 크루즈 뒤에 있는 저 미라 눈의 눈동자가 4개가 있습니다. 판단의 기준인 시각과 판단을 표현하는 시선은 각자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사회적 규범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이런 판단의 표현인 시선은 각기 다른 방향을 가르칠 수도 있겠으나 일정한 시간이 흘러서 일정하게 정책화 아니면 제도화되는 과정을 거친다면 판단의 기준인 시선, 시각으로 이렇게 일정한 방향을 가르칠 수 있다고 봅니다. 시범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시선의 여러 불편함 아니면 불안정성이 나타날 수는 있겠으나 우리 확신할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향하는 시각, 지향점 이거는 사실 분명하게 무엇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지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저렇게 눈 위에, 땅 위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밑에서 충실하게 숙성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농촌 생활돌봄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역 서비스 공동체 이 사업을 잘 안착화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 서비스 공동체 사업도 김 박사님이 여러분들과 사회적 농업협회와 함께 계속 해오셨던 이런 사례관리, 정책관리처럼 이것도 그렇게 우리가 좀 정책이 조금 세밀하게 더 지원이 필요하겠다라는 제안까지 드리면서 제 말씀 맺겠습니다. 고맙습니다.